이거 국제 정세에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랄까, 우리의 외교는 음,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그냥 몰빵 외교죠. 우리는 이제 한미일에 몰빵하고 있는 몰빵 외교인데요. 네, 그 앞에서 이제 이 정세가 변화하니까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도 정세 변화의 흐름을 탔다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일본만 하더라도 그 교묘하게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그 사할린 가스전 같은 데다가 일본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하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어떤 무역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일본은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챙겨야 될, 호주머니를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챙기는, 그러니까 몰빵 외교를 우리처럼 우리 주머니다 털어가면서 몰빵 외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을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저의 이야기들을 여기다 뭐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요. 뭐 예, 하여튼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포탄은 너무 절묘해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에 나온 걸 보니까 지난번에 도청관 관련된 그런 거 하고 너무 앞뒤가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올해 2월 초에 미국에서 셜리반 백악관 그 안보 보좌관입니다. 셜리반 안보 보좌관이 회의를 했다고 지금 나왔어요. 2월 초에. 그래서 2월 초에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한 155원의 포탄을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생산해서 지원해 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33만 발을 한국이 요청한다. 이런 것들이 2월 초에 있었다고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도청 문건으로 폭로된 내용들을 보면은 2월 말에 그 당시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청와대 뭐 외교비서관하고 대화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2월 초에 셜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155mm 포탄에 대한 33만 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 네,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분쟁 국가에 대해서 무기 수출을 할 수 없는 국내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걸 둘러싸고 아마 용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다 뭐 속되게 말해서 머가지 날라가고 뭐 이랬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그게 그 용산을 도청했던 문건하고 이번에 이제 보도돼서 그 직전에 용산에서 회의하기 직전에 셜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네, 이야기했던 그 것하고 내용. 너무 일치하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서 확실한 거는 우리가 150mm 포탄에 대해서 33만 발을 지원했다. 네, 이 숫자까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 맞으니까. 그렇네요. 예. 앞뒤가 맞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러시아도 이제 이 외신 보도를 봤을 것이고, 물론 뭐 러시아도 파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음. 우리의 지렛대 역할을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해왔는데 예. 그게 거의 좀 잘 안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풀기 더 어려워졌고, 이런 가운데 남북 모두 또 군 정찰 위성을 쏘면서 예. 이 감시 정찰 경쟁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예.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런 우려를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또 푸틴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사안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국내적인 법적 그 네, 제한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관계가 사실상 이제 간접적 교전 상태로 들어가는 건 다름없어지는 거죠. 그거에 네. 대한 많은 우려를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포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그러니까 직접 뭐 국내법적인 그런 제약 요소 때문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뭐 미국 지원해서 미국에 비어 있는 창고를 채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네, 거기에 이제 한국 포탄이 이제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제 간에 그걸 지원한 건데, 근데 뭐 지금 현재 이 용산에서도 이것을 지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초래한 그 파장이 좀 엄청나게 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제 쇼이구 러시아 국방상이 북한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막 무기
북한에 무기 전시하는 데를 막 김정은이랑 같이 막 다니고 네. 이렇게 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가 좀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러 밀착이라고 그렇죠. 불렀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또 러시아 방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우주선 발사하는 데까지 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어떤 우리의 몰빵 외교, 한중일에 대한 몰빵 외교, 우리의 주머니는 전혀 챙기지 않고 네. 몰빵 외교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뭐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졌다 이런 게 이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 방아쇠를 당긴 게 뭐냐는 거죠. 그 방아쇠를 당긴 거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푸틴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인도적인 물품 지원 같은 경우 또 국제사회 여론에 맞게 네. 어떤 러시아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탄약 지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규정에 또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하고의 교전 상태, 준 교전 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면은 이것이 우리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은 이제 그러면은 푸틴이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이제 가까워지는 것이고 네.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도 그 북한이 두 차례 정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정찰위성을 두 차례 실패했는데 그 이번에 이제 성공했어요. 근데 물론 그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성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로켓 발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미 1998년도부터 이미 이제 북한이 로켓을 그렇게 발사했던 그 기술이 있으니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성을 궤도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두 차례 실패를 했는데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는 걸 실패했는데 이번에 성공했을 때 그때 러시아에서 최소한 그 북한의 부족한 요인들, 그 결합 그 과학기술적 결합 요소들에 대한 뭐 지원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우리 이제 뭐 국정원도 지금 네. 뭐 러시아의 그런 과학자라들하고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을 방문했던 흔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하고 그럼 또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한 건 물론 현재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의 이 감시와 촬영의 성능은 뭐 굉장히 뒤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뒤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를 이제 북한이 어쨌든 조금 그 흐린 눈으로라도 우리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아예 우리를 잘 못 들여다보다가 지금은 이제 흐린 눈으로 지금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주장에 따르면 뭐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 안보 불안 요소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보 불안 요소가 생기게 하는 이것에 일단 방아쇠를 당기는 게 네. 결국은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진 것이 지금 이제 검증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가를 겨냥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의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네.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1대1로 그냥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능력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흐름들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외교적 행위가 어떤 파급력을 가져와서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미칠 옆바퀴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다 포탄 지원해 주면은 그거 우리 안보 불안 요인으로 되돌아올 거라는 것, 그거를 대로 미리- 주고 말로 받는 상황이 될 거라는 것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네요. 이 외교라는 게 이제 섬세하게 다뤄야 되고 물론이죠.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하나는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는 외교는 가치 외교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주의, 음. 또 인권, 네. 또 가치 음. 이걸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그게 한미일 이 공고화, 협력 음.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나 음. 뭐 한반도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면서 음. 우리 국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네. 한미일 가치 외교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뭔가 좋아지느냐, 평화를 지킬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윤석열 정부의 외교 1년 뭐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평가를 해보자면 외교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네. 대북 정쟁도 그렇고 네. 글쎄요, 다 낙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 이제 과거 정부들이
아무리 그 이제 군사 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명분이라든가 또 헌법적 가치라든가 네. 뭐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될 미래의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고 노골적으로 부정은 하지는 못하고 네.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능력도 안 되고 철학도 없어가지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1970년에 이미 남북 간의 평화 경쟁을 하자 그랬고 노태우 대통령도 탈레응전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네. 러시아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고 북한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대통령이 또 무슨 뭐 튼튼한 안보를 안 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노선은 뭐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저도 또 그 정부에 일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이런 어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노태우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도 그리고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도요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말은 뭐 뭔가 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네. 근데 지금 이 역대 정부가 추구해왔던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부터 이탈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피땀 흘려서 또 진보 보수와 의견의 차이도 있지만은 또 네. 서로 다퉈가고 싸워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네.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지금 궤도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나라 걱정하면서 영화 얘기를 시작해서 나라 걱정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이숙님이 진짜 일도 못해 반성도 안 해 아나무인 정부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서울의 봄 보신 분도 계시고 또 보실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역사는 또 이제 반복이 되는데 네. 그 결과는 네.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보면서 안돼 하면 보면서 정말 안 되는 쪽으로 가게 현실은 또 네. 우리가 목도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과거가 또 반복이 되는 이런 현재를 맞이할 것인지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 네, 지금 네. 여쭤볼 할 얘기, 생각이죠. 네, 예, 제가 이제 하시죠. 그 말씀을 이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가 스포였다. 음,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가슴이 뜨끔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네.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12.12가 그랬다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다시 그 내가 잊었던 기억들을 다시 이제 복귀시키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떤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망령들이 내가 잊고 있었던 그 망각의 틈 사이로 지금 삐져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12.12에 대해서 그 군사 반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지만은 어느 사이에 그것을 잊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현재가 이렇게 또는 우리의 미래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슴 찔리고 스스로 조금 더 내가 역사의 망각이 가져오는 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서 네.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이네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망각이 다시 또 돌아와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각성하게 되고 그렇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자, 처장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영화 얘기에다가 뭐 과거 얘기 또 들으면서 재밌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